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시각화를 맡은 동의대학교 김성희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BI 툴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왜 흔히 대시보드라는 걸 언급하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데이터 시각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회사랑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막상 저희가 대시보드를 디자인하려고 하는 순간 좀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활용 가능한, 즉 활용도가 높은 대시보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작업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최종 산출물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약자로 BI 소프트웨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BI 플랫폼, 그다음 BI 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용어들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기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제로 현업에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는 차곡차곡 많이 모아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조금 더 스마트한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들면 될지 또는 저에게 데이터를 주고 좋은 대시보드를 만들어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좋은 대시보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이게 그냥 개발자나 대시보드를 만든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는 실제로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는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터넷에 여러분이 이제 BI 툴을 쳐보면 이렇게 굉장히 네, 형형색색의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BI 툴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그래프 또는 시각화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구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PC 기반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모바일, 다양한 형태가 지금 점점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용어들을 보시면 뭐 대시보드, 뭐 이렇게 애널리틱스, 레포팅,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태블로라는 소프트웨어 이런 다양한 검색어들이 같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BI 툴에 대한 필요성 또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데이터 시각화 이런 거의 중요성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직접 일을 해보자.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데이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매장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더 복잡하지만 제가 좀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7월 한 달간 매출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될 건데, 특히 이제 매장 같은 경우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광화문점, 마포, 반포, 서초, 여의도점이 있고요. 판매 형태는 오프라인, 온라인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테고리는 남성 화장품, 여성 화장품이 있고 품목으로는 기초 화장품, 클렌저, 선크림 이러한 3가지 큰 항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엑셀 형태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엑셀 데이터를 딱 받으면 엑셀 전문가들은 바로 다채로운 이제 그래프들을 잘 만들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간단하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조금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이제 품목별 매출이고요. 기초 선크림 클렌저 중에서 선크림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구나. 아무래도 7월 데이터라서 그랬을 것 같고요. 이제 매장별 매출을 한번 보면 5가지 매장 중에 마포점이 제일 높다는 거. 그다음에 상대적으로는 광화문점이랑 여의도점이 좀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형태별을 보면 생각보다 오프라인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같이 이제 활용하신다면 매장별 매출 추이, 그 다음에 선크림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광고, 마케팅 또는 할인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재고를 고려해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장별 매출 하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제 의구심들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매장별로는 과연 오프라인, 온라인 비중이 어떤지 또는 좀 더 주력 상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제 매장별 매출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상태를 봤더니 좀 비슷하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모든 매장이 오프라인이 좀 강세고 온라인이 상대적으로는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매출을 다시 이렇게 카테고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로 살펴봤더니 이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광화문점, 반포점은 여성 화장품이 굉장히 강세이고 마포점, 서초점은 뭐 비슷한 추이이고요. 여의도점 같은 경우에는 남성 화장품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아무래도 타깃층이 다르기 때문에 매장별로 좀 다른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로도 지금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마포점, 반포점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서초점은 클렌저와 선크림이 좀 비중이 꽤 높습니다. 여의도점은 기초 화장품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점 같은 경우에는 기초와 클렌저가 조금 강세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매장별 안에서도 아까와 같이 오프라인, 온라인의 비중, 카테고리별 비중, 품목별 비중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가 정말 어떠한 전략을 달리해야 될지, 매장별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의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런 일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존의 추이가 좀 다르다 그러면 여의도점에서 뭐 이제 뭐 회사들의 어떠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는지 매장 주위로 뭐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어떤 추이가 있었는지 자 우리가 어떤 다른 환경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반 바차트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시각화 즉 스택트 바차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흔히 우리가 많이 보는 트리맵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맵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이 상자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크게 마포점에 대한 매출, 그 다음에 서초점에 대한 매출, 그 다음에 반포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점, 여의도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점별로 매출을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 상자가 크다는 거는 지금 매출이 많구나. 마포점이 제일 많았었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제가 이 카테고리별로 좀 색깔을 나눴어요. 즉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여성 화장품이 지금 주황색이라는 거는 마포점에서는 여성 화장품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중이 있구나.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여의도점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남성 화장품이 굉장히 더 높았죠. 그래서 남성 화장품이 이렇게 높았구나를 여러분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라벨링 같은 경우를 좀 자세히 보면 마포점을 봤더니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선크림인데 선크림에서도 어디 온라인의 선크림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에서 볼 수 있고 선크림의 오프라인은 온라인보다는 좀 더 작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점에서 클렌저가 가지는 비중은 좀 더 작구나. 그때 이제 지금 반포점으로 한번 넘어가면 반포점은 오프라인에서의 선크림의 비중이 굉장히 높구나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서초점으로 보시면 서초점은 아무래도 강세가 클렌저,
그 다음에 선크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아까 앞에 있는 바 차트와 데이터는 다 동일합니다. 데이터는 동일한데 이렇게 트리맵을 활용하면 한눈에 매장별 추이, 매장 안에서도 우리가 남성, 여성의 강세, 그 다음에 실제로 구체적인 품목이 어떤 비중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시각화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로운 바차트에서 바차트 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카테고리에 대한 색 구현,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다른 트리맵 형태, 이런 걸 통해서 아, 시각화라는 게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구나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고, 아, 뭔가 분석적으로 보는 게 시각적으로 주다 보니 좀 더 직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잡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딱 봐도 이렇게 글자들이 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시각화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툴팁이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인터랙티브 시각화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지면 형태의 어떠한 데이터 시각화보다는 인터랙팅이 가능한 시각화들을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예시를 통해서 아, 그런 화장품 매출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구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과연 대시보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금은 이론적인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보드라는 거는 그 스테픈 퓨라는 미국에 있는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시는 분의 좀 정의를 가져왔고요. 대시보드 컨설팅도 하고 좋은 대시보드, 좋지 않은 대시보드, 좋은 시각화, 좋지 않은 시각화 이런 블로그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번 보면 하나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하나의 화면에 통합 배치해서 한눈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부분, 화면에 통합 배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부분, 그 다음에 목표라고 하면 대부분 의사결정을 뭔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과연 좋은 대시보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빠르고, 그 다음에 유연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사실 되게 자유자재로 많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수동 작업이 되게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대시보드라는 거는 빠르고, 그 다음에 유연하고, 그 다음에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되는 이유도 결국엔 이런 시각화를 사용하는 거는 사람이에요. 기계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직관성, 그 다음에 단순성, 그 다음에 활용도가 좀 높게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를 실제로 만들 때는 대시보드를 저희가 만드는 목적,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저희가 크게 타입을 나누고 있고요. 전략형 대시보드, 즉 어떠한 전략을 짜기 위한 대시보드, 그 다음에 작업형 대시보드, 분석형 대시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전략형 대시보드의 경우에는 보통 임원 보고용으로 이제 임원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빠른 시간 이내에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대시보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업형 대시보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모니터링용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비즈니스에서도 쓰일 수도 있고요. 가령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 또는 에너지에 대해서 비상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어떤 이상치를 빠르게 인지하고 어떠한 이상한 거를 감지해서 다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분석형 대시보드입니다. 실무자가 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고 기존의 자기 지식을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하는 툴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용 툴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인터랙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툴에 대한 이해도를 좀 숙지하기 위한 시간이 가끔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대시보드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저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왜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도 지금 뭐 카드엘이 발표했던 굉장히 좀 대표적인 덩이고요. 한국말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컴퓨터 기반으로 추상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의 인지 능력을 증폭시키기 위한 상호작용한 가능한 시각적 표현 방식이다. 네, 굉장히 또 문장이 길죠.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핵심 단어들은 사람의 인지 능력을 증폭시키기 위한 시각적 표현 방식이에요. 사람의 인지 능력이 갑자기 증폭이 돼서 저희가 갑자기 똑똑해지는 경우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저희가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하면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하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서 좀 더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지 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시각화를 과연 왜 써야 되냐? 인공지능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굉장히 똑똑한 컴퓨터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좀 좋은 의사결정을 내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인공지능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공지능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빌려서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하고 또 의사결정을 해서 예측 또는 추천을 해주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이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블랙박스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어떤 의사결정을 받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그래도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능력을 다 의존하기보다는 사람의 시각적, 인지적 능력을 빌려서 즉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더 증폭한 후에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화가 그럼 왜 중요하냐? 한번 제가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원 두 개를 보실 수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 원의 넓이 차이가 몇 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마음속으로 다들 숫자를 하나 떠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두 길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위에 직선이 밑에 있는 직선보다 몇 배 더 길까요? 자, 한번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배죠. 대략적으로 7배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몇 배인 것 같나요? 하면 3배에서 한 10배 이렇게까지 아주 다양한 숫자들이 나옵니다. 자, 직선 길이 같은 경우에는 7배예요. 아마도 이건 눈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자르면서 대략 7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많은 경우 6, 7, 8 중에 숫자를 던져요. 자,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앞에 원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랬죠? 대략 3에서 10배라고 하면 굉장히 오차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직선 같은 경우에는 6, 7, 8이면 오차가 적어요. 즉, 저희가 시각적으로 크기 비교를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이 비교보다는 당연히 길이 비교가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예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9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네, 아마도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쫙 지금 스캐닝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9의 숫자가 몇 개죠? 네, 아마도 좀 더 직관적으로 바로 여러분이 카운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색깔을 넣었더니 좀 좋네 하고 숫자마다 저희가 색깔을 하나씩 의미 부여를 하면 또 이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 회색에서 9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색깔 표현했을 때는 유용해 보였지만 이렇게 모든 숫자에 대해서 하나씩의 색깔을 넣으면 이제 너무 시각적으로 복잡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색깔을 이렇게 많이 매핑하는 건 좋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방법으로는
9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예제, 그리고 제가 지금 예제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시각화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이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저의 시각적 인지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잘 고려하고 대시보드에 적용을 해야만 제가 말했던 활용도가 높은 유용성이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가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데이터들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삼포도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죠.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다 뿌려보는 건데 아까 매출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뭐 월별 매출도 이렇게 다 점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그래프를 본다면 데이터의 추이가 같다고 할 건가요? 다르다고 할 건가요? 네, 당연히 다 다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는 조금 상승세인 것 같다는 걸 아실 수 있고, 밑에는 상승세가 있지만 이렇게 좀 이상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다르죠. 뭔가 하나의 값을 지금 저희가 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가 왜 중요하냐? 저희가 이제 통계 툴도 굉장히 많이 쓰고, 통계적인 요약을 보고서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림들에 대해서 시각화를 보지 않고 보고서로 통계치만 받았으면 자, 다 똑같은 값을 받았을 거예요. 이 그림 4개는 x에 대해서의 평균과 분산, y에 대해서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xy의 상관관계가 다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더니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지 않고 여러분이 월간 보고서에 이런 통계치만 봤으면 굉장히 잘못된 의사 판단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워낙에 웹과 온라인이 발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시보드를 같이 활용해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 설계할 때도 굉장히 하나의 이론이 있지는 않고요. 우리의 시각적 인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동안 한 2, 30년간 이루어졌던 연구에 의해서 좀 더 나은 시각화와 좀 더 낫지 않은 시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도 사실 좀 다르게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희가 2007년부터 16년의 데이터 AB에 대해서 값을 다 다르게 표현한 시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림의 용도도 분명히 달라요. 이렇게 라인 차트는 어떠한 추이, 그 다음에 스택트는 추이도 있지만 좀 누적에 대한 값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상관관계 직선을 그린 거고요. 바 차트도 스택트냐 이렇게 양옆으로 그리냐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의 선정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그냥 엑셀로 아니면 뒤에 설명해 드릴 툴들로 적당히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연산 성능의 한계는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전 처리를 굉장히 많이 요한다거나 앞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특히 실시간으로 대시보드가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웹의 네트워크 성능도 저희가 고려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용자의 한계죠. 결국 대시보드는 앞에서도 봤다시피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쓰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엔 사람이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각, 능력, 기억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좀 더 효과적인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시각화의 가장 어려운 점이 화면의 한계예요. 저희가 벽면에 모니터를 다 붙여서 활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수의 경우에는 모니터라는 화면 크기,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보는 경우도 요즘에 많아졌기 때문에 태블릿의 크기, 모바일 핸드폰의 크기, 즉 화면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도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저희가 화면을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 중심 대시보드 디자인이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UX라는 게 사용자 경험,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회사마다
왜 어느 핸드폰이 더 많이 팔리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UX가 좋아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제품과 모바일 UI 디자인에서는 디자이너들, 그다음에 소비자들, 개발자들 모두가 이해가 높아서 당연하게 UX라는 것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덜 고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화면 한 개 안에서의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UX적인 요소가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들, 그다음에 개발자들, 디자이너들 모두가 UX적인 요소를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시보드 설계 프로세스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그냥 실제로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가 쓸 건지 타겟팅을 위한 사용자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 즉 어떤 업무에 쓰일 건지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업무 작업 분석을 하고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한 후에 실제로 쓰는 사람들과 같이 보면서 이 시각화는 좀 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났더니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같이 협력적으로 대시보드를 디자인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분류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각화에 대한 지식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데이터 도메인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즉 저희가 뭐 회사에서 같은 경우에는 임원급들 또는 실제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하면 되고요. 좀 더 범용성 데이터, 뭐 대중들을 위한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들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이 4분면에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은 이제 사용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다음에 기존 업무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런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잘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업무 작업은 간혹 이렇게 실제로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태스크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즉 업무를 좀 쪼개가지고 시각화가 대체할 업무가 뭔지 그다음에 시각화가 대체하지 않고 원래 분석을 하던 사람이 할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저희가 역할 정의를 하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토타이핑 한 후에는 저희가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는 프로세스를 밟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시보드 디자인을 할 때,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크게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화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메뉴, 탭이 몇 개 필요한지,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건지, 즉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저희가 좀 쪼개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비슷한 애들끼리 잘 그룹핑을 해서 저희가 한눈에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는 화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되게 요소가 많아요. 시각적 요소가 저희가 점으로 할 건지, 선을 쓸 건지, 색깔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모양을 쓸 건지, 넓이 비교를 할 건지, 이런 다양한 요소를 저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 요소들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 간의 어떠한 매핑, 그 다음에 시각화가 굉장히 많다면, 또 탭이 많다면, 화면 이동이 있을 때 어떻게 인터랙션을 넣어서 우리가 앞에서 작업했던 걸 들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거고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임원 보고용이에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 매출에서 뭐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자, 다음으로는 대시보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가 아무래도 이제 임원 보고형, 즉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이렇게 뭐 월별 매출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지표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필터링 기능을 넣어서 해당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이라이팅을 하면서 바로바로 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모니터링용이 있는데, 이런 이것도 이제 플랜트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지표들이 있죠. 그래서 운영하는 지표들은 이렇게 보통 상단에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여러 지역에 대한 수치들, 과거, 현재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상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넣는 부분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뭐 모델별로, 그 다음에 이런 수치에 따라서 낮은 경우에 어떠한 하이라이팅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좀 자유롭게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떠한 임원 보고용이나 저희가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둔 대시보드보다는 애널리스트 또는 분석가들을 위한 대시보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용으로 사용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제와 같이 임금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좀 수학적 모델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복잡한 인터랙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임금 변화 또는 자재 변화, 기존에 있던 생산 시스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통 제공을 하게 되는데 좀 화면이 복잡하고 인터랙션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더불어서 이런 시각적인 툴들을 활용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런 복잡도보다는 자유도를 높임으로써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보신 시각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무래도 메뉴도 많고 복잡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프를 그동안 뭐 지면에서 또는 인쇄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가끔 너무 정적인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BI 툴은 다 온라인으로 다 공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뉴 구성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우스를 통한 필터링,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다양한 메뉴 필터링들을 통해서 아주 시시각각 변하는 이러한 시각화를 저희가 보게 되기 때문에 복잡도보다는 정말 원하는 정보들을 자유롭게 연계를 해서 저희가 머릿속에 가설을 세우는 것들, 이렇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시각화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인사이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런 시각적인 툴들을 잘 구성함으로써 또한 인터랙션과 더불어서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BI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 플랫폼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대시보드를 만들고 나면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를 여러분이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AI적인 요소나 예측을 위한 요소들도 넣을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반의 인터랙티브한 보고서를 여러분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자동 업데이트나 자동화 부분,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이 직접 항상 상시로 퍼블리싱을 한 후에 그냥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보는 방법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인프라들이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덤핑한다거나 연결하는 부분 또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랑도 통합이 대부분 다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넣거나 또는 어떤 솔루션과의 연계도 지원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회사에서의 인프라,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할 건지를 잘 고심해서 BI 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BI 툴은 사실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태블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파워 BI, 그다음에 클릭센스, SAP 또는 오라클 이렇게 DB 회사들 또는 통계 패키지를 지금 개발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회사에서의 어떤 업무에 쓰일지, 어떠한 전문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쓰일지, 그 다음 업무 프로세스에 어떻게 녹여낼지에 따라서 일단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제가 말했던 DB 또는 엑셀 또는 다양한 그런 데이터 파일 형식과 아주 유연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한 데이터 연결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 뭐 드래그 앤 드롭 형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원하는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좀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구현 편리성, 제공하는 시각화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실제로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장 가능성 등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고려해서 대시보드를 도입을 하고 선택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대시보드라는 게 어떤 것이고, 시각화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주 크게는, 이제 쓰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전략형인지, 작업형인지, 분석형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분명히 개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태블로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배워서 개발을 할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지 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또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분석을 하기 위한 시간을 들여서 좀 더 효과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혹시나 데이터 시각화 또는 대시보드, BI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